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 우편물 한 장으로 알았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뜯었습니다. 고지서겠거니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온 서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줄이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그 아래 주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23년째 살고 있는 집 주소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우편물을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같이 골랐던 소파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다니던 거실이 보였습니다. 23년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그냥 강씨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이름은 재현이었습니다. 45, 작은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사위랑 거기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채권자란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채권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그 옆에 연대보증인 란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사업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를 늘리려면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넣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거절했습니다. 담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현이가 그러면 연대보증만 서달라고 했습니다. 담보는 아니라고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어머니한테 절대 피해 안 간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 사기를 치겠냐 싶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을 버텨왔고 거래처도 있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편물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편물을 다시 봤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날짜. 채권 금액 2억 4천만 원. 연대보증인 강순자. 재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법원에서 우편물 왔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한다. 전화해라. 보내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밥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버텼습니다. 이 집 벽에 손자들 키 재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창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2억 4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계속 가다가 끊겼습니다. 받지 않고 끄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경매 통보서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서류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채무 불이행, 연대보증인 책임, 낙찰 후 명도 절차, 명도,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72이었습니다. 이 집 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8년을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재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사실이 경매 통보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믿음이 도장이 되는 순간 그 도장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경매 통보서를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탁자 위 서류를 비췄습니다. 채권 금액 2억 4천만 원. 연대 보증인 강순자. 2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재현이가 찾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재현이 얼굴이 밝았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큰 계약이 하나 들어왔다고.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들 얼굴이 밝으면 어미 마음도 밝아지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재현이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낫다고. 그런데 재현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결국 하게 뒀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첫 2, 3년은 힘들었습니다. 재현이한테 몇 번 돈을 보내줬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그때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보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생겼고 거래처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명절에 오면 용돈을 줬습니다. 어머니 드리는 거라고.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재현이 말을 믿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나서 재현이가 꺼낸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거래처가 갑자기 늘어서 선결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2억 5천 정도요. 은행에서 되는데 담보가 좀 부족하대요. 담보는 안 돼. 이 집은 안 돼. 담보 말고요. 연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보증만. 보증과 담보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담보는 집을 직접 잡히는 거고 보증은 이름만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는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걸.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절대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가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내년엔 매출이 2배가 돼요. 보증 기간도 1년이에요. 1년 뒤에 바로 해지할게요. 1년. 그 말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1년만 이름을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큰 계약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모든 게 안심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현이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재현이가 여기 서명하시면 된다고 짚어줬습니다. 그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재현이를 보내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힘이 돼줬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재현이 보증 서줬다고.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 말 없음이 걱정인지 그냥 못 들으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 남편이 떠났습니다. 재현이는 장례 내내 옆에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보증을 해지한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걱정 말라고. 또 믿었습니다.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왔다가 바쁘다고 일찍 갔습니다. 전화하면 받기는 했는데 짧게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 기억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케이크 상자, 밝은 얼굴, 1년이면 된다는 말, 절대 피해 안 간다는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경매 통보서 앞에서 전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사업이 어렵다는 걸, 대출을 갚기 어렵다는 걸. 그걸 알면서 어미한테 보증을 세운 걸까요?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경매 통보서가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재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가야 했습니다. 재현이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밤새 소파에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 통보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를 재현이 앞에 내밀 겁니다. 어미 얼굴을 보면서 이걸 설명하게 할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찼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는 게 두려웠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서 듣게 될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 자식일 때. 버스를 타고 재현이 회사로 갔습니다. 의정부에서 구리까지였습니다. 버스로 1시간이 넘었습니다. 가는 내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현이한테 문자가 와 있기를 바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끄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재현이 회사가 있다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재현이 회사 이름이 적힌 문패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재성식품유통이라는 회사 어디 있냐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거기요. 2달 전에 나갔어요. 2달 전. 2달 전에 사무실을 뺐습니다. 재현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냥 계약 만료돼서 나간 거예요. 짐도 거의 없이 나갔어요. 짐도 거의 없이.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현이 핸드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신호 자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라는 뜻이었습니다. 번호가 바뀐 겁니다. 어젯밤까지는 신호가 갔습니다. 오늘 아침 사이에 번호를 바꿨습니다. 제가 회사로 찾아올 걸 알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39. 결혼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손자가 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올 때마다 살갑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재현이 연락이 안 돼. 어디 있는지 알면 연락 줘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재현이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민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재현이 결혼식 때 사회를 봤던 친구, 그 아이 번호가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화했는지 눈치챈 것 같은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민석아, 재현이 연락이 안 돼.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연락이 뜸해요. 사업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요.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알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건 대략은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아, 솔직히 말해줘. 어머니한테.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현이 형 사업이 작년부터 많이 어려웠어요. 거래처 몇 군데서 대금을 못 받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최근엔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작년부터였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왔을 때도 없었습니다. 전화할 때도 없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재현이 형한테 빌려준 돈이 좀 있어서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민석이한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이 처갓집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인천에 살았습니다. 거기 번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이 어머니예요. 아, 네. 어머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지연이랑 재현이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지연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재현이도 같이요. 재현이는 없어요.
재현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만 친정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좀 바꿔줄 수 있으세요? 잠깐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재현이 어디 있어? 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어머님,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남편이랑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친정에 가 있어? 집에 있어야지. 지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들 데리고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재현이가 해결하고 연락하겠죠. 해결하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는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찾아다녀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가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어떻게 될 건지. 지연아, 우리 집 경매 통보 받았어. 알고 있었어. 침묵이 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재현이가 사라졌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사무실을 뺐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계획된 사라짐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피해 사라진 겁니다. 어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알면서 사라진 겁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였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였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배신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당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여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집이 이제 제 집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재현이랑 결혼한 지 13년이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 부러진 데가 있었습니다. 살림을 잘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을 챙겼습니다. 그 13년이 지금 친정집에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죄송함이 무엇에 대한 죄송함인지, 경매 통보에 대한 것인지, 재현이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재현이 사업이 어렵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요. 작년 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재현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다가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연아, 보증 얘기는 알고 있었어.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증 서실 때부터요. 보증 서실 때부터. 그날 재현이가 어미한테 보증 서류를 들고 갔을 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집에서 그 서류를 준비했을 겁니다. 지연이 눈앞에서 지연이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그때 말려야 했잖아. 저도 재현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집인데 위험하다고. 그런데 재현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이면 된다고. 재현이가 어미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며느리한테도 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1년이면 된다고. 그 말로 둘 다 막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재현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 몰라요. 일주일 전에 나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연락하겠다고만 하고 나간다고 했어. 그 말을 들었어. 네,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듣고 아이들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재현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그걸 알면서 쫓아가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지연아,
너 재현이가 도망가는 거 알았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았냐고.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말이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그냥 뒀어. 재현이가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재현이가 사라졌잖아.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측은하지 않았습니다. 측은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사라졌으니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니까. 그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재현이 연락 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네. 그리고 재현이 혹시 따로 재산이 있는지 알아. 재산이요?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사업하면서 따로 빼놓은 게 있는지. 지연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말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잘 모른다는 말은 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남편 화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이었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물을 잘 안 줘도 된다고, 강한 거라고 남편이 그 화분을 들고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선인장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버티는 것처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들렸습니다. 재현이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면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선인장처럼 버텨야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낙찰이 되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막는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흔둘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남편 화분을 봤습니다. 선인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도 별로 안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법률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됐습니다. 일흔둘이어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검색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천장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잘 수 있을지 그 생각이 잠을 쫓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강순자 씨 되시죠? 네. 저는 재현이 씨 거래처 직원인데요. 재현이 씨 연락이 안 돼서요. 어머님이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대금이 3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3천만 원입니다. 밤 2시에 3천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재현이한테 연락해보세요. 재현이 씨 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연대 보증인이시잖아요. 책임지셔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눕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밤에 또 다른 전화가 올지 몰랐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예약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모르는 남자 둘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오호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연대보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캐피탈, 경매 통보서에 채권자로 나온 곳이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서로 도움이 된다는 말이 달콤하게 포장된 압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세요. 인터폰을 껐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가 서서 얘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두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였습니다. 초인종이 아닌 직접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강순자 씨 안에 계시죠? 저희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침에 왔던 사람들 목소리 같았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순자 씨,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법적 절차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법적 절차. 이미 경매가 개시됐는데 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 이름은 제이였습니다. 42.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사위랑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쁜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전화하면 항상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제이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야,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며칠 전에 지연 언니한테 연락받았어. 며칠 전에.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오빠한테 먼저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엄마 미안해.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데 어미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제이야, 오늘 채권자들이 집에 왔어. 뭐, 캐피탈에서 나왔다고. 문 두드리고 갔어. 엄마, 지금 혼자야. 응, 엄마, 내가 올라갈게. 부산에서 어떻게 와? 올라갈게.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내려갔습니다. 재현이가 사라지고 며느리가 외면하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이 상황에서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이야, 안 와도 돼. 식당은 어떻게 하고 사위한테 맡기면 돼. 엄마가 더 중요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이야, 엄마 울지 마. 내가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남편 선인장을 비췄습니다. 선인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채권자들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 딸이 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딸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첫 기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딸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딸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왔잖아. 그 말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왔잖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듣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새벽에 싸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찜, 멸치볶음 같이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이 넘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한테 다 말했습니다. 경매 통보서부터 재현이 회사에 갔더니 없었다는 것, 번호가 바뀐 것,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는 것, 어젯밤 전화, 어제 낮에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린 것. 딸이 듣는 동안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이럴 수 있어. 분노였습니다. 딸 목소리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허탈했습니다. 딸은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됐습니다. 법률 상담 사흘 뒤에 잡아뒀어. 잘했어. 그때까지 내가 있을게. 딸이 사흘을 있겠다고 했습니다. 식당은 사위한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재산을 찾아봐야 한다고. 사업하면서 뭔가 숨겨놨을 수 있다고. 그게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찾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현이 이름으로 된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가족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재현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류, 보험 서류, 예전에 받아놓은 것들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딸이랑 같이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 증권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어준 보험이었습니다. 재현이 어릴 때부터 부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 안에 해지환급금이 있었습니다. 딸이 보험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재현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자 동의 없이는 조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딸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 직접 했습니다. 언니, 나 제이야. 오빠 재산이 혹시 따로 있는 거 알아? 통장이든 뭐든.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엄마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오빠가 뭔가 숨겨놨으면 그걸로 막을 수 있어. 알면 말해줘. 또 뭔가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연 언니 말이 오빠 통장이 하나 더 있대. 무슨 통장? 사업 통장 말고 개인 통장. 지연 언니가 한번 우연히 봤는데 오빠가 감췄다고. 어떤 은행인지는 모른다고. 숨겨진 통장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따로 빼놓은 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변호사한테 말해야 해. 숨긴 재산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법률 상담이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매가 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당장 유료 상담을 받자고 했습니다. 무료는 사흘을 기다려야 하지만 유료는 빠르면 오늘도 가능하다고. 찾아봤습니다. 의정부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이라고 나온 곳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후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약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날이 차가웠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이라는 게,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왔다는 게, 팔을 잡아줬다는 게. 변호사 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경매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갖고 계세요? 없어요. 아들이 갖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 서류 사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법원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숨겨진 통장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봤다는 개인 통장, 사업 통장 외에 따로 있다는 통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찾아낼 수 있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이에요. 숨긴 통장이 확인되면 가압류도 가능해요. 재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대보증 계약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드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님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하셨는지 설명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재현이가 여기 서명하면 된다고 짚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고 서명하셨다면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증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 가장 크게 들린 말이었습니다. 집 나오면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면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인장이 생각났습니다. 물 없이도 버티는 것. 저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것 같던 사람이 옆에 누군가 서면 달라집니다. 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재료로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식탁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과 달랐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 8년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 8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하자. 돈이 내가 낼게. 제이야, 식당이 어렵다며. 엄마 집 지키는 게 먼저야. 딸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음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가 2가지 방향 얘기했잖아. 보증계약 효력 다투는 것, 그리고 오빠 숨긴 재산 찾는 것. 둘 다 해야 해. 둘 다 가능한 거야. 가능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계약 내용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는 거. 그게 증명되면 보증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무효.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보증이 무효가 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저한테 청구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야. 쉽지는 않다고 했어.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어. 엄마가 서명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재현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게 핵심이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현이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연대보증이 뭔지,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채무자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장 찍으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재현이가 연대보증이 뭔지 설명 안 했어. 그냥 보증이랑 담보가 다르다고만 했어. 내 집이 직접 잡히는 게 아니라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연대보증이 담보랑 실질적으로 같은 책임이라는 걸 설명 안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둘이서 했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 전화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났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입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입찰 기일 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딸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선임료를 냈습니다. 딸이 카드로 긁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변호사가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정지 신청이었습니다. 보증계약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걸 법원에 알리고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신청이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입찰이 잠깐 멈췄습니다. 2번째는 재현이 재산 추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목격한 통장이 핵심이에요. 며느리 진술을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가 협조해주면 훨씬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요. 며느리 협조. 지연이가 협조해줄지 몰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연이한테 연락해보겠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걸어오는 길에 딸이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집 경매 막으려면 오빠 숨긴 통장 찾아야 해. 언니가 협조해줘야 해. 언니도 오빠한테 당한 거잖아. 같이 싸워야 해.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돌아오면 언니한테도 책임 물을 거야. 지금 협조 안 하면 언니도 불리해.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지연이를 움직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이 대견했습니다. 법을 모르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연 언니가 통장 은행 알 것 같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은행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봤던 건 아니지만
오빠가 몇 번 그 은행 앱을 쓰는 걸 봤다고. 핸드폰에서 봤다고. 핸드폰에서 봤습니다. 재현이가 쓰던 핸드폰. 그 앱이 어떤 은행 앱인지 지연이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차를 끓였습니다. 둘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차였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줬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재산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중에 하나도 못했을 겁니다. 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이한테 그런 말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틀 사이에 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이가 왔다고, 제이가 잘하고 있다고. 선인장을 봤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누구든 싸울 수 있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을 넣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이 접수됐다고, 검토 후 결정이 난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입찰 기일이 잠깐 멈춘다고, 안 받아들여지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부산으로 내려간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더 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식당을 사위 혼자 너무 오래 맡길 수 없었습니다. 딸이 떠나는 날 아침에 꽉 안아줬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가고 나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자는 달랐습니다. 전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산 추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빠 핸드폰에서 봤던 은행 앱이 기억났어요. S저축은행이에요. S저축은행.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저축은행 계좌였습니다. 사업통장은 일반 은행이었습니다. 따로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 그게 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변호사한테 바로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단서라고. 법원 통해서 계좌 조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딸 없이 처음으로 혼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내리는 정류장을 잘못 내릴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딸이 부산 내려갔어요.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많이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증 계약 효력 다툼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시 계약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당시에 재현 씨가 서류 들고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목격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격자. 생각해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현이 혼자 왔습니다. 저랑 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머님 진술이 핵심이에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서류를 얼마나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들 다 적어두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수첩을 꺼냈습니다. 뒷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몇 시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서류가 몇 장이었는지, 글씨가 작아서 다 읽지 못했다는 것, 재현이가 여기 서명하면 된다고 짚어준 것, 연대 보증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씩 적었습니다. 기억이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는데 선명했습니다. 케이크 맛이 기억났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재현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기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선인장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흐린 날에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경매 정지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네. 보증 계약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일시 정지. 집이 일단 멈췄습니다. 당장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서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어머님하고 불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딸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이야, 경매 정지됐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진짜? 응. 변호사가 방금 연락 왔어. 엄마. 딸이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전화기 들고 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됐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매가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었습니다. 재현이 재산 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재현이 자체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가 됐습니다. 집이 일단 멈췄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먹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한 고비 넘겼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집이잖아. 내가 지킬게. 선인장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움직일 겁니다. 재현이 재산 추적, 본안 소송 준비, 그리고 아직 어딘가에 있을 재현이를 찾는 것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결국 돌아옵니다. 도망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경매 정지 결정이 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S저축은행 계좌 조회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재현이 명의 계좌가 확인됐습니다. 잔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재현 씨 명의 S저축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요.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사업이 망했다는 사람 통장에 3,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지 않고 어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알면서 도망가면서 따로 빼놓은 돈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했어요. 변호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그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재현이가 빼가지 못하게.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채권자한테 일부 갚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제 피해 보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딸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딸이 듣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쁜 놈이네. 진짜. 그 말이 짧지만 정확했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재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아. 네,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재현이가 크게 잘못하고 나서 내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어디 있어? 가까이 있어요. 어디? 어머니 집 근처예요.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미 집에 들어오는데 허락을 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와,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현이가 온다는 게 반가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지금 왔을까? 가압류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이 묶인 걸 알았을 겁니다. 도망만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쫓아오자 나타난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를 봤습니다. 45 아들이었습니다. 야위고 초라해진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동안 사라진 아들이었습니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재현이가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사업이 작년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거래처 3군데서 대금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구멍이 났는데 매우다 안 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커졌어요.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미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망갔어.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사무실로도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사라지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다 끝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라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미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어미집 문을 두드리고 72 어미가 혼자 법원을 다니는 동안 재현이는 사라지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알았어. 알면서 갔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 네 한 글자가 오늘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알면서 갔습니다. 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알면서 사라졌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되든 먼저 도망간 겁니다. 저는 한참 재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가 기억났습니다. 학교 입학 첫날 손을 잡고 데려다 줬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군대 보내던 날 버스 떠나는 걸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못 뜨는 이 사람도 그 아이였습니다. 재현아, S저축은행 통장 알고 있어. 재현이 어깨가 굳었습니다. 가압류 들어갔어. 변호사가 있어. 알아요. 그 돈 어떻게 만든 거야? 재현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업 초반에 잘 될 때 조금씩 따로 모아뒀어요. 비상금으로. 비상금. 사업이 어렵기 전부터 따로 빼놓은 돈이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못 갚겠다고 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채권자 먼저 갚아야 해. 그래야 어머니 집 경매가 해결될 수 있어.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더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말이 처음으로 어린 아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45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미한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야 해. 나랑 같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도망가는 게 해결이 아니야.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겪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날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던 날, 딸이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날,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간 날, 그것들이 재현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재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재현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야. 내 집을 지키는 게 먼저야.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한테 갈게요. 같이. 내일 아침에 가자. 재현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어. 재현이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밥 먹고 자고 내일 같이 가. 재현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45 남자가 어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계란찜을 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재현이가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거기 있어.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재현이가 2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녔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이 왔어. 내일 같이 변호사 가기로 했어. 딸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잘 됐어.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경매가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권자와의 합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현이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같이 변호사한테 갑니다. 그게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선인장을 받습니다. 창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지킨다는 것은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틴 사람만이 끝에서 울 수 있습니다. 재현이와 변호사를 찾아간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옆에서 걷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아이랑 나란히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 데려다 줄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재현이를 봤습니다.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현 씨, 지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경매 정지 결정, S저축은행 계좌 가압류, 보증계약 효력 다툼 소송, 현재 채권 금액 2억 4천만 원. 재현이가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현 씨가 협조해 주시면 해결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가압류된 계좌 3,200만 원을 채권자 측과 합의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경매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어요.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3,2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할로 갚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를 진행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빠를 수 있었습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낙찰이 돼도 남은 채권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채권자랑 얘기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로 합니다. 재현 씨는 서류에 서명하고 협조하시면 돼요.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이었습니다. 합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채권자 측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3,200만 원 선납과 나머지 분할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합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매달 재현이가 갚아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재현이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재현이가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경매 취하.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온 건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님, 경매 취하됐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법원에 취하서 접수됐어요. 어머님 집 경매는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카트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부를 고르다 말고 서 있었습니다. 마트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트 안에서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옆을 지나던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남편 화분이 있었습니다. 23년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아직 제 집이었습니다. 선인장을 받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도 별로 안 받으면서 창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 지켰어.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이야, 경매 취하됐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됐다. 진짜 잘됐다. 응, 엄마 대단해.
진짜 대단해. 대단하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첩에 기억을 적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재현이가 새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작은 회사에 면접을 봤다고 했습니다. 사업 대신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자존심을 지킬 상황이 아니라고. 재현이가 받아들였습니다. 경매 취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현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그 말이 달랐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한 죄송해요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상황에 몰려서 나온 말 같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진짜 무게가 실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재현아, 앞으로 잘해.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네, 할게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짧음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딸이 올라왔습니다. 사위랑 같이 왔습니다. 손에 음식들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잡채도 해왔습니다. 명절 음식 같았습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본인이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가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안이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 8년을 이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내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돌아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자는 달랐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다녀간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아직 났습니다. 딸이 설거지하다 남긴 물자국이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습니다. 경매 통보서 받은 날부터 적기 시작한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경매 취하, 집 지킴. 그 두 줄을 적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온 선인장이었습니다. 선인장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버티는 것처럼. 버텼습니다. 채권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텼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외면했습니다. 버텼습니다.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수첩에 기억을 적었습니다. 혼자 경매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집이 남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남았습니다. 선인장 잎을 손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뾰족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었습니다. 저도 살아있었습니다. 72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아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작은 것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습니다. 버틴 나무에만 오는 봄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내가 낳고 키운 사람한테 당하는 것. 그 아픔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 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집이 소중합니다. 당신 노후가 소중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법을 몰라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선인장은 물 없이도 버팁니다. 당신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